제가 양주, 의정부, 포천, 남양주 사실 여기까지 최근에는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냐면 남양주에서는요, 야, 나 특례시 할 건데 니네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게 남양주의 얘기고요. 양주시는 기회발전 특구 한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게 저한테의 물음이고요. 포천시는 김종대 의사 같이 인구 감소하는데 좀 대책 좀 마련해주면 안 돼? 이런 식입니다. 또 의정부는 군사시설이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군사시설에다 뭐 해야 좋아? 이런 식의 물음들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뭐 한편으로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분들한테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일반적인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지금 있는 학교는 충남 논산과 대전에 캠퍼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논산 캠퍼스에 있는데 이 지역은 또 그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 기억 머릿속에 계시는 훈련소라는 이 지역이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이 없어요. 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또 아까 우리 그 당국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을 뭘 해야 좋아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저도 늘 고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들어서의 고민은 정말로 저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문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되고요.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으면서 2006년도에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랑 엄청 싸웠어요. 왜 싸웠냐? 공무원들의 당시의 생각은 뭐였냐면 셋째 낳으면 50% 지원해주는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게 공무원들의 생각이었어요. 아니 둘째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셋째부터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낳겠냐고요. 근데 당시의 기본계획은 결국에는 둘째를 지원해주는 거 못 넣었습니다. 못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죠? 둘째가 아니라 이제 첫째를 낳아도 지원해. 안 낳아도 지원해줘야 될 판입니다. 왜? 예를 들면 가평은 제가 오랜만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가평 장기발전계획, 사회조사, 기본계획, 공약보고서 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가평은 따지고 보면 인구와 관련된 정책이 다 연결되기도 하지만 딱히 이 정책이 정말 인구를 유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가평이 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은 뭐냐라는 개념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3년 9월 14일 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하고요. 우리가 소위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면 과거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번에 정부에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5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4가지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런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 9가지 전략을 갖고 실제로 지방을 혁신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평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1번은 들어갑니다. 1번은 무조건 가평에서 가능성 있는 내용. 2번 불가능합니다. 가평에요, 대학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6개 있습니다. 사실은 2번 쉽지 않습니다. 3번 도심융합특구라는 것도요, 예를 들면 도심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3번 쉽지 않더라고요. 4번이 가평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뒤에서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5번 첨단 전략산업, 가평의 첨단 전략산업으로 올 수 있는 건 아까 오 교수님 얘기하신 스마트팜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 자체가 그죠. 가평에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평에 공장이 160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11개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공장과 산업단지도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또 가평의 인구가 6만 3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농업인구가 대략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대략 한 19%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가평은 대부분의 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산업 정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더군다나 관광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들이 대부분 위주다. 그 가평에 민박이 5,000개 정도 있고요. 숙박시설이 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평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지역의 색깔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이외에는 쉽지 않다. 지금 현재 군수님의 공약도 2019년도에 만들었던 중장기 발전 계획도 가평의 내용을 보면 관광산업, 그 다음에 농업발전, 그 다음에 노인복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어찌됐든 그래서 4번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6번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슈퍼 대표가 얘기했듯이 재택근무나 온라인 근무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가평이라는 지역이 어느 정도의 그런 인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6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7번, 7번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 아까 생활인구, 가평이 떠요. 제가 장기발전 계획을 보니까 요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번 시장님 그 공약 실천 계획서에도 보니까 관계 인구를 100만 명을 만들겠다라는 게 가평군의 목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계 인구는 이 생활 인구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8번. 지방 킬러 규제에 속도감 있는 일관해서 아까 규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가평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부터 군사시설보호법, 환경규제법, 접경지역법, 그죠? 상수도도요. 가평은 상하수도가 지금 50% 정도밖에 형성이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프라가 다 낮은 상황에서 뭔가를 끌어당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사실은 가평보다는 청평이라는 개념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저희 세대의 입장에서는 가평보다는 청평이라는 개념, 가평군 설악면 청평면인데 사실은 저희 머릿속에는요 그냥 청평군처럼 느껴져요. 가평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건데, 또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왜 청평을 잘 안 오게 됐느냐. 예를 들면 예전에는요 뭐 와이프랑 애랑 뭐 커피 한잔 먹으러 갈래? 그러면 뭐 가평 청평 와갖고 뭐 이렇게 호가 있는 데서 커피도 한잔 먹고 이랬을 거잖아요. 그죠? 남양주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남양주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운전을 조금 덜하고 갈 수 있는 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남양주에 잘 아시는 커피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런 데를 가게 되지 예전처럼 청평의 호반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인구는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요 정도 수준에서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3년 반 정도를 더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은 가평에서 이거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결국에는 지방시대의 구대 정책을 만들었다라는 전략을 만들었다라는 건 여기에 돈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가평에서 지역이 소멸되면 저는 가평에 못 사는 건가요? 그분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구마모토현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가 18만이었다가 실제로 지역 소멸이 일어나고요 인구가 17,000명으로 10배 이상이 줄어드는 경우를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져나가요? 행정기관이 빠져나가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뀐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케이스에서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행정기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물이 안 나와. 고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겪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와, 그 말도 안 되는 구마모토가 어떻게 살았냐? 캐릭터 하나 때문에 살았습니다. 왜 우리 시커먼 뚱뚱한 캐릭터 있잖아요. 그게 구마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캐릭터 하나가 그 지역을 살려주는 완전한 지역이 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1만까지 다시 늘어났습니다. 10배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관광이라는 산업 하나가 지역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일본 케이스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그 인구정책 관련돼서 뭐 그런 것들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충북에는요. 인구정책팀, 청년인구지원팀, 청년인구지원정책관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인구정책 관련된 부분들의 부서를 만든 경우들, 특히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만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팀에서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초점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인구라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늘린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어떤 거를 할 거냐라는 초점을 맞춰서 그 인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다. 어찌됐든 다양하게 정부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분명하다. 다만 지역의 자율성을 주고 중앙에서는 지원하는 형태 정도만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다라고 해외에 있는 국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미래 사회에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대요. 우리는 지금 저기 끝에 있는 인구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기술 발전 관련된 부분들,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들, 위험 관련된 부분들, 양극화 관련된 부분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논산시 요즘 실험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민원 서비스를 키오스크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의 실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실험이냐면요.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에다가 키오스크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걸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사용하시려고 노력을 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65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키오스크가 있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불과 앞으로 1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럼 사실은 키오스크가 대체된다면 거기에 공무원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런 공무원들을 이런 정책을 만들고 활용하는 데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다만 이거는 단기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죠?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측면. 지역정책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죠? 그 안에 있는 가치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4가지 정도 차원에서 한번 가평이 어떨까라는 걸 고민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는 행복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4개를 선택을 했냐면 결국에는 지역 산업이라는 건 어떤 산업이든지 뭐든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게 농촌을 기술화시키던 스마트팜 시키던 아니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던 지역이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산업에 대한 꼭지 하나. 두 번째로는 왜 행복이라고 얘기했냐면 가평은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제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가평군에 2022년도에 총 온 관광객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가평군에 280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에 실제로 숙박을 하고 지역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대략 50만 명 정도. 근데 아까 분명히 관계 인구를 100만 명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면
그렇게 280만 명이 왔던 사람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돈을 썼고 어디에 돈을 썼고 그 사람들이 하루를 머물렀는지 이틀을 머물렀는지 그 사람들이 가평에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야 나중에 그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계속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가평군 기본 통계 현황 이래갖고 가평군에 관광객이 몇 명 와요. 올 월에는 몇 명 왔어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 갖고는 저희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민간 데이터가 개방돼갖고요. 소위 얘기하면 어느 카드를 어디서 몇 번을 썼느냐까지 사실은 민간 데이터를 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빠르게 남양주시는요. 빅데이터 분석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지역에서 뭘 하는지를 지역적으로 찍어줍니다. 지도에 딱 놓고 봐서요. 가평군의 복지시설 어디야? 띵 누르면 쭉쭉쭉쭉쭉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여기 사각지대네? 여기 인구 몇 명인데 그럼 여기 이거 왜 만들어줘야지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제가 충북 보은 출신입니다. 보은이요.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가평 딱 절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는 18,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거주하는 인구. 제가 농담으로 맨날 그 시골에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고향에 가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정 박사, 야, 너 군수나 나와. 야, 4년 동안 저기 경유사만 돌아도 너 군수할 수 있어. 이 18,000명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경조사만 다녀도 지역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방식의 고민들이 필요하냐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는 이것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훌륭하신 한 교수님께서 혹시라도 군수님이나 그리고 아까 의장님 계셨으니까 가평군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공약이나 전략에 미래 발전적인 공약이나 전략이 없어요. 제 눈에 안 보여요. 예를 들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나 전략들은 꽤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약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어서 가평만 이런 것들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몇 개 뽑아왔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과 행복과 이런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는 저는 워케이션입니다. 이게 최근에 유행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꽤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자연 경관과 풍광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가평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서울과 가깝다는 완벽한 조건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이시는 대로요. 워케이션에서 기업 주도형 지역 연계로 하는 것들은 경북도 농촌 힐링 워크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별로. 양양의 하나생명 저기도 가봤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바닷가 보면서 그냥 거기서 펴놓고 일하는 거예요. 바닷가 보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한 한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밑에 보시면 해커 파라다이스 워케이션은 이거 미국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워케이션을 찍어갖고요. 거기 가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일본의 와카야마시라마는 실제로 일본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요. 본인들끼리 협력을 해서 각 지역마다 소위 얘기하면 힐링을 할 수 있는 지역마다 각각의 포지션을 놓고 거기다 워케이션 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돈을 들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기업들이 와서 거기서 연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그럼 우리 돈을 받아봐야 돼? 지방시대 정책 4번과 7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방시대 정책 4번의 로컬리즘이라는 부분들에 보시면요. 이 워케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잠깐 나오고요.
매력 있는 농어촌이라고 하는 지방시대 정책 7번에도요. 이 워케이션이 잠깐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요. 남양주가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워케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그러면 미래 산업, 첨단 산업 하는 사람들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왜 요즘 학생들이 선택의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트위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걸 하는데 그 학생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지역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그런 컨텐츠를 잘 찍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만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근무까지 포함하면 가평은 이 로케이션이 진짜 가능한 거 아니냐. 특히 제가 가평에 폐건물이요. 지금 대략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짓다만 건물도 있고요. 짓고 나서 망해서 폐허가 된 건물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건물들을 이런 워케이션 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폐교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런 방식으로 리모델링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건물들을 이런 방식으로 리모델링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유용한 대안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저는 항상 데이터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럼 가평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지? 가평의 사회조사 결과를 4년치를 봤는데요. 4년치 모두 다 나온 건 일자리 관련된 일입니다. 내가 살고 행복하려면 나한테 좀 괜찮은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어.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평에 청년 일자리를 10,000개를 만들어놔도요. 예를 들면 그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청년들 안 와요. 문제는 일자리만 많은 게 아니라요.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생각보다 이런 블로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일자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평에서 이 가평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22년도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고요. 결국에는 직장 때문에 나가게 되고요.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거고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육아와 가사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이 육아와 가사를 일정 수준 같이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활성화 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청년들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냥 우리 맨날 냉정하게 그냥 뭐 푸드트럭이니 뭐니 해갖고 뭘 하고 이런 것들 청년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또 무슨 시장 활성화니 뭐니 이런 거 해갖고 청년들 성공한 케이스를 몇 개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성공하려면 100종원 정도는 돼야죠. 그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일반 사람들이 100종원처럼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그들이 잘하는 온라인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주라는 거. 또 제가 하나 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노인의 일자리도 온라인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100만인데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50만입니다. 근데 저는 950만을 노인 인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60세 이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60세부터 64세까지 걸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노인입니다. 퇴직한 노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빼고요. 65세만 포함해도 950만이고요. 이분들 포함하면 1300만이 넘습니다. 결국에는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제는 노인인 거예요. 그러면 앉아 계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 온라인 쇼핑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애들이 선물 보내고 뭐 받으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는 노인들도 온라인 컨텐츠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걸 잘하는 노인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자리에도 굉장히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당장에는 어렵겠지. 시간이 조금 지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야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데 명백한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은 대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집에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 아시죠? 다. 그죠? 다 아시죠? 근데 예를 들면 제 옆에 있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식구가 사는 제 옆동에 있는 사람은 전기세가 한 달에 5만 원이 나오고요. 우리 집은 전기세가 한 달에 10만 원이 나와. 그것도 여름도 아닌데.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 왜 전기세 이렇게 많이 나와? 저 집에 뭐 하나? 태양광이라도 설치했나? 그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에는요, 데이터가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걸 어려운 얘기로 하면 행동경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 앞에 내과가 있는데, 내과가 우리 집 앞에 100m의 내과가 하나 있고요. 우리 집에서 1km 떨어져 있는데 내과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나 독감 주사 맞으러 가는데 어디 가요? 100m 앞에 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조건이냐면 데이터에 대한 조건입니다. 우리 집 100m 앞에 있는 내과는요, 작년에 위생검사를 했을 때 위생검사를 불량을 받았던 내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염병이 발생된 적이 있는 내과고요. 1km 있는 내과는요, 위생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내과예요. 100m 앞에 내과 가실 거예요? 영국은 지금 그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필요한지 자기들 알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활동이 달라지고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정책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그죠? 지능형 방범도 만들고 스마트 쓰레기 수거도 하고 에너지 통합 관리도 하고 자율주론 주행도 만들고 미래의 얘기 같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22년, 23년에 하고 있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디지털 재창조라고 하는 지방시대 정책 6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스마트 빌리지라는 걸로 해서요. 그리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년에 지자체에 100억 이상도 줍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는 거죠. 가평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한 문제들. 왜 가평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게 건강 의료 서비스 확대고요. 가장 필요한 시설이 의료시설이랍니다. 가평군 지금 가평의료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유치가 안 됐을 때는 그죠?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 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지역이 정말 적극적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어디까지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냐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앱을 딱 킵니다. 그럼 그 앱에서 게임을 해요. 어떤 게임을 하느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거 할 때는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걸로 뭘 측정할 수 있냐면요. 내가 오늘 당뇨가 높은지 혈압이 높은지 내가 치매가 더 진행됐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그 게임이요. 어디로 가냐면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서요. 그 데이터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서는요. 그 데이터를 보고 위험 수치에 있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불러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게 지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저는 가평 정도면 일단 서울로 큰 병원으로 접근하는데 그래도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매년 만족도는 똑같아요. 그죠? 6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10점 만점이거든요. 저거 6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7점으로 가려면 그죠? 내가 뭔가 경험을 해봐야 돼. 아씨 나 이거 너무 좋았어. 나 가평에서 이거 해주니까 나 너무 좋았어. 이렇지 않으면 저 안 올라가요. 근데 이 조사는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사실 가평 같은 지역은요, 저희가 행정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회자본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니 네트워크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는 기술로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기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를 제가 좀 가평의 내용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텐데 제가 뭐 너무 주제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